안녕하십니까. 이해창 씨 회고록도 나왔습니다. 그 회고록에 탄핵의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창 씨뿐만 아니라 이명박 그리고 홍준표 대표 다 비슷비슷한 견해를 가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뭐냐면은 성공한 보수 우파의 어떻게 보면 시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 찾기에 나섰을 때 마치 지금 원인 찾기 나섰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보수 우파가 이렇게 힘을 못 쓰나, 왜 몰라가나 하고 원인 찾기에 나선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각이 그런 게 있다 이거죠. 정말 이 시각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뭘 바라보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 해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의 취약한 기반,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두 가지의 취약한 점, 다섯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위기 혹은 우파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 부분 올려드렸는데, 이 보신 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 촛불법회가 나옵니다. 촛불법회는 강화문 촛불 집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4차 촛불법회 보신가, 그러니까 4차 강화문 촛불 집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고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이라 하면은 비슷하게 느껴져서 아마 그런가 본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국가 위기를 걱정하고 이런 분들은 촛불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게 촛불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국민들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촛불이 혁명을 일으키고 촛불이 정권을 바꾸고 촛불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국민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촛불 집회 나오는 구호들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요. 그 안에 무슨 구호가 나오고 그런 거 몰라요. 촛불 집회 이끌고 가는 핵심들의 사고방식 모르잖아요. 또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이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국민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충 알지만은 아무튼 보신각에서 있었던 촛불 법회하고 강화문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촛불 법회, 그게 뭐냐면은 조계종 적폐를 청산하자 하고 사부대중이죠. 그러니까 스님네들이든 일반 신자들이든 청년 학생들이든 참여해서 법회를 가진 겁니다. 법회. 근데 하필이면 거기다 촛불을 이제 붙여놨어요. 그 왜 그랬을까 내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법회 하든지 적폐 청산 법회 했으면 될 텐데 촛불을 붙인 것은 아마도 그 혁명적인 어떤 적폐를 쓸어내자는 의미에서 촛불하고 붙였는가 봐요.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은 촛불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붙인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같으면 촛불이라는 명칭을 안 붙였겠죠, 거기다가. 그렇죠? 그렇다고 촛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 강화문 촛불 집회 그 사람들을 갖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국민의 시각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데 만나보면은 오히려 현 정국이 어지럽던 것이 바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게 국민이 그렇게 시각이 전부 달라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뉴스 보고 그러니까요. 방송 보고 뉴스 보면 나오는 게 그런 건데요. 뭐.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유튜브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것을 현실이 이 바탕이다 하고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 왜냐? 국민들이 바로 깨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로 알아야 되니까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상당히 어렵죠. 왜냐? 조금 전에 말한 보수 우파 리더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잖아요. 보는 시각이. 내가 며칠 전에도 올려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뭐 자기가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30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에 자라온 힘이 있다 이거예요. 강화되어 오고 커져 오고 구석구석 장악이 오고 그 힘이 폭발했다 이거예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거기 플러스가 있었죠. 기득권 특권층이 이해관계 뭐 등등 막 결합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폭발력이 컸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아까 그 세력만 나왔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왠가 기득권이 이해관계가 이게 일치되면서 같이 결합된 바람에 이 폭발력이 컸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노무현 대통령 그때 그 탄핵하고는 성격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파워 힘이 차이가 엄청나게 달랐고, 이제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냐 이거죠. 이제 그것을 오늘 이야기할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는가? 그게 5가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5가지. 사회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20, 30년 동안에. 취약해졌다. 선진국이 됐는데 취약해졌다.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약한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방송 언론에서 떠들고 탄핵하기 전에요. 막 보도 나오니까 국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에 돌았잖아요. 순간에 회전했잖아요. 어이없이. 그리고 탄핵됐잖아요. 헌법재판소 이상한 판결 나오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은 국민 의식이라든가 어떤 사회 이 기반 틀 조직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좀 굳건한 사회에서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 그거였다 이거죠. 그런데 쉽게 일어나고 쉽게 뒤집어졌어요. 저렇게도 정권을 바꿔버릴 수 있구나.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같은 이 단련된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도 저렇게 쉽게 될 수 있구나 느꼈죠? 언론 꽉 잡고 일부 세력 딱 합작하고 하면 꼼짝없이 진행되는 거 확인했죠? 국민들 확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바탕을 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30년간 20년간 우리나라 기반이 취약해져 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3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 그게 뭡니까? 이제 불안 요소예요. 이거 선동이 먹혀드는 자리입니다. 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산층. IMF 이후로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중산층이 있지도 않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혁명하고 산업화가 성공하면서 중산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이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돼버리고 나머지는 키가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의 전부가.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온 겁니다. 자, 기업은 자꾸 떠나. 어떤 이유로든 떠납니다. 근데 젊은 층 눈은 높아요. 다 고등교육 받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마땅한 직장이 없다 이겁니다. 다 비정규직에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마땅히.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마땅한 직장이 없으면 또 뭐가 됩니까? 결혼 장가 시집을 못 가요. 아까 눈높이 높다 그랬죠. 예전처럼 무조건 시집 장가 갑니까? 마음이 100%안 들면 안 가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하는 층이 너무 늘어라.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애를 안 낳아요. 애 낳아서 교육할 수 없다고 안 낳아버려요. 또 결혼해도. 그래서 저출산으로 세계 1등. 지금 국가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날 때는 이제 돌이키기 어렵겠죠.
저출산에 의한 폐해 같은 거, 그럼 벌써 그 손이 갔어야 돼요. 대안이 나왔어야 되고,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젊은 층이 자편향되기 딱 좋은 분위기 상태에 있어요. 중산층 없어졌지, 거기다가 갈 바를 모르지, 자편향되게 돼 있어요. 선동 몇 개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수 우파들은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노후가 다 불안해요.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노후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문제가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라는 거죠. 문제는 자식의 봉양을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자식이 놀고 있으니까 늙은 부모가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또 불안의 요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결책이 뭐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근데 대안 제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 좌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자꾸 뭐 선동이라도 좋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보수 우파들 기득권들 뭐 배부르지, 가진 거 많지, 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들은 이루었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 게 줄도 열심히 서야 되고, 또 갑질은 능수가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움을 살피고 대안을 열심히 제시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나누고 돕고 이런 데 신경을 안 썼다 이거죠. 많이 하긴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력을 키우고 숫자를 늘리고 나누고 뭐 퍼줘서 나누든 어떤 식으로든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뭐 노조란 이름으로 키워가든 무슨 회 이름으로 키워가든 무슨 단이란 이름으로 키워가든 키워가는 겁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잠식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20, 30년 진행되어 왔어요. 이것이 보수 우파가 무너져가는 네 번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우파 리더들이 까마득히 그거 모르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살피고 대처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딱 눈에 드러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시각이 그러니 대안을 내놓을 수 있었냐 이거지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게 위기를 불러일으킨 거고, 오히려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은 그런 거 막으려고 열심히 움직인 분이라 이거죠. 다만 기왕 그렇게 할 거, 정치는 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장악하고 강력하게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강력한 사람들 또 임명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부분이 야가니까 뜻은 있어도 오히려 성공을 못하고 물러서게 됐다 이거죠. 그래도 노력은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른 보수 우파 리더들이 무슨 노력을 얼마 했냐 이거죠. 보수 우파가 세워라 가거라 현실을 모르고 나누지를 안 했다. 세력 확장을 안 했다 이거죠. 지금까지 네 가지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전투력이 없다 이겁니다. 전투력. 그래 가지고 안 한 것도 한 걸로 당하고, 그럼 상대가 허점 보이고 잘못한 거는 또 공격 못해요. 해도 일회성으로 툭 하고 말아요. 그것도 한두 명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덮었어요. 이렇게 해온 거. 그러니 어떻게 대항을 하고 제지를 하겠냐 이거예요. 선동이 맥혀든 걸 막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랬어요. 지금도 전투력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무튼 간에 이런 것이 겹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겹쳐 가지고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거죠. 그러면은 대안은 뭐냐? 대안이 뭐냐 이거죠. 그런 거는 뭐냐면 보수 우파가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뭘 불안하게 여기고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 이걸 같이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세 가지 그 큰 바탕이 있으니까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같이 뛰어야 돼요. 현장마다 같이 뛰고, 그리고 자세를 바꾸고, 또 이제 야당 됐으니까 뭐 대한애국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야당 역할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전투력 있게 대안도 찾아내고, 또 정책이 잘못 나오면 적극적으로 그걸 막을 때 왜 막는가를 분명하게 국민한테 보여주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이런 노력을 줄기차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회용으로 툭툭 한 2명 나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편성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길게 대응, 뿌리가 빠질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사도 달라지고, 또 국민이 모르는 걸 알고 그렇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취약해지는 이 세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노후 문제, 중산층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직장이 없고 갈 곳이 없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런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나오면은 계속 흔들리고 선동이 맥혀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빨딱 정신 차려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더 흔들려요. 더 선동에 휩쓸려요. 실제는 그 잘못된 선동 때문에 국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쫓아가고 그걸 믿게 돼요. 이제 그것이 바로 취약해진다는 그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무너뜨리고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 나빠지길 더 바래요. 그럴수록 더 쉬우니까. 지금 젊은 층들, 그러니까 이제 대안 하나 이야기해 본다면은 너무 고등교육 위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실전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실전적 아닙니까? 이거 보면 알죠. 대학 나왔습니다. 군대 갔다 옵니다. 어쩌지 하다 보니까 30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뭘 하지? 내가 적성이 맞은 게 뭐야? 내가 뭘 해야 앞으로 밥 벌어 먹고 살까? 이거 찾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뭐 한 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적어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 전공 방향 잡혀야 됩니다. 예능이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기술이든 군사 분야든 뭐 어디 이공계든 아무데든 다 그때부터 잡혀야 돼요. 인문학 어느 쪽 다 잡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석구석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공을 익혀야 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이제 넓은 것 같이 익히면서 여기서도 주전공 한 가지, 그리고 부전공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문계 쪽을 간다 해도 기술 쪽도 자격증은 반드시 하나씩 따놔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학 뭐 들어가고 나올 쯤 되면은 어디가 사업을 해도 하고 취직하는데 전문 그런 능력자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갖춰버려야 돼. 그때쯤.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고 그때 바로 취업 일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법, 교육 방향이 편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론만 잔뜩 배우고 널널한 거 배워가지고 실업자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일자리가 있어야 일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없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나와야죠. 그래 같이 사니까.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소득이 늘게 되고 안정되면은 그럼 장가 갈 수 있고, 그러면 또 아이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중산층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회 기틀이 딱 안정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노후도 해결되고. 그러나 지금 당장 현재 노후를 맞고 있는 분들은 그럴 여가가 없잖아요. 우선 당장 급합니다. 그런 분은 어차피 그건 국가에서 복지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위로는 어른 모시고 아래로 자식 기르라고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대는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을 안 지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다시 직업교육을 하든 해가지고 노년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그 일에는 젊은 층을 되도록이면 넣지 말고 나이 든 세대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야 돼요. 거긴 젊은 층이 좀 끼어들지 말게 하고, 젊은 층들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좀 그야말로 현대식 기술을 익히고 과학을 익히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불안하니까 다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국가 미래를 볼 때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들이 거기로 가니까 그 머리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숙달을 발휘해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생명공학이다 뭐다 꽉 찼잖아요. 그런 또 기업이 한국에 상주하고 거기서 배우고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전부 공무원 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너무 지금 여러 부분이 지금 취약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칫하면 뭐 그리스 꼴이 날란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나올 쯤 되면은 어디가 사업을 해도 하고 취직하는데 전문 그런 능력자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갖춰버려야 돼. 그때쯤.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고 그때 바로 취업 일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법, 교육 방향이 편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론만 잔뜩 배우고 널널한 거 배워가지고 실업자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일자리가 있어야 일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없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나와야죠. 그래 같이 사니까. 그래 가지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소득이 늘게 되고 안정되면은 그럼 장가 갈 수 있고 그러면 또 아이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중산층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회 기틀이 딱 안정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노후도 해결되고. 그러나 지금 당장 현재 노후를 맞고 있는 분들은 그럴 여가가 없잖아요. 우선 당장 급합니다. 그런 분은 어차피 그건 국가에서 복지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위로는 어른 모시고 아래로 자식 기르라고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대는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을 안 지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다시 직업교육을 하든 해가지고 노년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그 일에는 젊은 층을 되도록이면 넣지 말고 나이 든 세대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야 돼요. 거긴 젊은 층이 좀 끼어들지 말게 하고, 젊은 층들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좀 그야말로 현대식 기술을 익히고 과학을 익히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불안하니까 다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국가 미래를 볼 때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들이 거기로 가니까 그 머리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숙달을 발휘해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생명공학이다 뭐다 꽉 찼잖아요. 그런 또 기업이 한국에 상주하고 거기서 배우고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전부 공무원 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너무 지금 여러 부분이 지금 취약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칫하면 뭐 그리스 꼴이 날란지 모르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엄청 눈은 높아요. 다 고등교육 받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마땅한 직장이 없다 이겁니다. 다 비정규직에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마땅히.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마땅한 직장이 없으면 또 뭐가 됩니까? 결혼 장가 시집을 못 가요. 아까 눈높이 높다 그랬죠. 예전처럼
무조건 시집장가 갑니까? 마음이 100%안 들면 안 가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하는 층이 너무 늘어라.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애를 안 낳아요. 애 낳아서 교육할 수 없다고 안 낳아버려요. 또 결혼해도. 그래서 저출산으로 세계 1등. 지금 국가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날 때는 이제 돌이키기 어렵겠죠. 저출산에 의한 폐해 같은 거. 그럼 벌써 그 손이 갔어야 돼요. 대안이 나왔어야 되고.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젊은 층이 좌편향되기 딱 좋은 분위기 상태에 있어요. 중산층 없어졌지. 거기다가 갈 바를 모르지. 좌편향되게 돼 있어요. 선동 몇 개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수 우파들은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노후가 다 불안해요. 생각해 보세요. 위로는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노후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문제가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을 수 없는 세대라는 거죠. 문제는 자식의 봉양을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자식이 놀고 있으니까 늙은 부모가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또 불안의 요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해결책이 뭐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근데 대안 제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 좌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자꾸 뭐 선동이라도 좋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보수 우파들 기득권들 뭐 배부르지 가진 거 많지 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들은 이루었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 게 줄도 열심히 서야 되고 또 갑질은 능수가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움을 살피고 대안을 열심히 제시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나누고 돕고 이런 데 신경을 안 썼다 이거죠. 많이 하긴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좌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자꾸 뭐 선동이라도 좋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보수 우파들 기득권들 뭐 배부르지 가진 거 많지 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들은 이루었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 게 줄도 열심히 서야 되고 또 갑질은 능수가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움을 살피고 대안을 열심히 제시하고 같이 더불어서 가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나누고 돕고 이런 데 신경을 안 썼다 이거죠. 많이 하긴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력을 키우고 숫자를 늘리고 나누고 뭐 퍼줘서 나누든 어떤 식으로든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뭐 노조란 이름으로 키워가든 무슨 회 이름으로 키워가든 무슨 단이란 이름으로 키워가든 키워가는 겁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잠식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20, 30년 진행되어 왔어요. 이것이 보수 우파가 무너져가는 네 번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우파 리더들이 까마득히 그거 모르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살피고 대처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딱 눈에 드러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시각이 그러니 대안을 내놓을 수 있었냐 이거지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게 위기를 불러일으킨 거고 오히려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은 그런 거 막으려고 열심히 움직인 분이라 이거죠. 다만 기왕 그렇게 할 거 정치는 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장악하고 강력하게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강력한 사람들 또 임명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부분이 야가니까 뜻은 있어도 오히려 성공을 못하고 물러서게 됐다 이거죠. 그래도 노력은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다른 보수 우파 리더들이 무슨 노력을 얼마 했냐 이거죠.
보수 우파가 세워라 가거라 현실을 모르고 나누지를 안 했다. 세력 확장을 안 했다 이거죠. 지금까지 네 가지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전투력이 없다 이겁니다. 전투력. 그래 가지고 안 한 것도 한 걸로 당하고 그럼 상대가 허점 보이고 잘못한 거는 또 공격 못해요. 해도 일회성으로 툭 하고 말아요. 그것도 한두 명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덮었어요. 이렇게 모르는 걸 알고 아 그렇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취약해지는 이 세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노후 문제, 중산층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직장이 없고 갈 곳이 없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런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나오면은 계속 흔들리고 선동이 맥혀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빨딱 정신 차려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더 흔들려요. 더 선동에 휩쓸려요. 실제는 그 잘못된 선동 때문에 국가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쫓아가고 그걸 믿게 돼요. 이제 그것이 바로 취약해진다는 그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무너뜨리고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제 나빠지길 더 바래요. 그럴수록 더 쉬우니까. 지금 젊은 층들 그러니까 이제 대안 하나 이야기해 본다면은 너무 고등교육 위주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육이 실전적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실전적 아닙니까? 이거 보면 알죠. 대학 나왔습니다. 군대 갔다 옵니다. 어쩌지 하다 보니까 30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뭘 하지? 내가 적성이 맞은 게 뭐야? 내가 뭘 해야 앞으로 밥 벌어 먹고 살까? 이거 찾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뭐 한 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적어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자기 전공 방향 잡혀야 됩니다. 예능이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기술이든 군사 분야든 뭐 어디 이공계든 아무 데든 다 그때부터 잡혀야 돼요. 인문학 어느 쪽 다 잡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구석구석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공을 익혀야 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이제 넓은 것 같이 익히면서 여기서도 주전공 한 가지 그리고 부전공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문계 쪽을 간다 해도 기술 쪽도 자격증은 반드시 하나씩 따놔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학 뭐 들어가고 나올 쯤 되면은 어디가 사업을 해도 하고 취직하는데 전문 그런 능력자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갖춰버려야 돼. 그때쯤.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고 그때 바로 취업 일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법, 교육 방향이 편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론만 잔뜩 배우고 널널한 거 배워가지고 실업자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해야 된다 이거죠. 기본적인 이제 넓은 것 같이 익히면서 여기서도 주전공 한 가지 그리고 부전공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문계 쪽을 간다 해도 기술 쪽도 자격증은 반드시 하나씩 따놔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학 뭐 들어가고 나올 쯤 되면은 어디가 사업을 해도 하고 취직하는데 전문 그런 능력자로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갖춰버려야 돼. 그때쯤. 그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고 그때 바로 취업 일선에 바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법, 교육 방향이 편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론만 잔뜩 배우고 널널한 거 배워가지고 실업자 양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일자리가 있어야 일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없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나와야죠. 그래 같이 사니까. 그래 가지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소득이 늘게 되고 안정되면은 그럼 장가 갈 수 있고 그러면 또 아이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중산층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회 기틀이 딱 안정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노후도 해결되고. 그러나 지금 당장 현재 노후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럴 여가가 없잖아요. 우선 당장 급합니다. 그런 분은 어차피 그건 국가에서 복지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위로는 어른 모시고 아래로 자식 기르라고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대는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을 안 지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다시 직업교육을 하든 해가지고 노년이 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고 그 일에는 젊은 층을 되도록이면 넣지 말고 나이 든 세대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야 돼요. 거긴 젊은 층이 좀 끼어들지 말게 하고, 젊은 층들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좀 그야말로 현대식 기술을 익히고 과학을 익히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불안하니까 다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국가 미래를 볼 때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들이 거기로 가니까 그 머리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숙달을 발휘해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생명